여러분, 우리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보통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핵무기 개발 문제, 국제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국가, 혹은 중동 지역의 질서를 흔드는 말썽꾼 같은 모습일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고 그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표면적인 문제들만으로는 이란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의 진짜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레바논에서 예멘까지 펼쳐진 광범위한 민병대 네트워크, 그리고 걸프 지역의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중국이 그리는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보았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을 때는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지만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거대한 풍경이 드러나는 것과 같죠.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그림 속에서 이란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란을 그저 중동의 한 국가로만 봐서는 안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중국은 수년 동안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쏟아부으며 이란을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교류를 넘어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을 심어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규모와 깊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과 흐름은 바로 이 중국이 이란을 전략적 자산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해야만 그 맥락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 위에서 한 수를 두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포석을 놓는 것처럼 중국은 이란을 통해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온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모른 채 중동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은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구조적 자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에픽 퓨리 작전을 감행하면서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이라는 중국의 핵심 자산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면 의도치 않은 결과이든 간에 이 작전은 중국이 중동 지역에 공들여 구축해놓은 거대한 건축물의 핵심 기둥 하나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교하게 쌓아 올린 젠가 블럭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을 빼내는 것과 같아서 전체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미국은 이란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중국의 중동 전략에 치명적인 균열을 메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중동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이란과 미국의 대립으로만 본다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훨씬 더 큰 그림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란과 중국의 연결고리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죠. 2025년 6월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12일간의 정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고 30명 이상의 고위 지휘관들과 수십 명의 핵과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미국까지 이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40여 년간 이란 정권이 공들여 쌓아올린 억지력 신화는 단 2주 만에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죠. 마치 거대한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란의 안보 체계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이란 내부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같은 해 12월 말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이란의 31개 모든 주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더 이상 정권의 힘을 믿지 않게 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억눌렸던 민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이란 정부는 이듬해 2026년 1월 시위들을 향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대응했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잔혹한 학살은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고 유럽연합 EU는 이란 혈병 수비대
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이란 정권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안팎으로 이란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진 이란의 모습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역사상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한 국가, 바로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이란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부서진 조각을 다시 맞추듯 중국은 이란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산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도입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현재 페르시아만에 집결해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이란의 군사력을 회복시키려는 중국의 노골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의 탄도미사일 비축량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재료인 과염소산 나트륨 1000톤 이상이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구로 운송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이 12일 동안 파괴했던 탄도미사일 재고의 상당 부분을 재건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국제 제재와 감시망을 뚫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원은 중국이 이란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여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다시 무기를 만드는 모습은 중국의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일에 뛰어드는 것일까요? 왜 이란의 재건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국가를 넘어 더 큰 그림, 즉 이란이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범위한 미중 경쟁 구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중국의 국가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하나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진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한 수 한 수가 전체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것처럼 이란을 향한 중국의 움직임 역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한 수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석유입니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에서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전략적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 중 약 90%를 파격적인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골 손님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는 유령 선단으로 불리는 유조선들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 선박들은 추적 장치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심지어 선적 서류에는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 원유로 위장 표기하여 이동합니다. 이러한 은밀한 거래를 통해 이란은 제재를 피해 석유를 수출하고 중국은 값싼 원유를 확보하는 셈이죠. 2021년 이후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구매한 원유의 누적 가치는 무려 1,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 수치는 중국이 이란 경제에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실상 중국이 없었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진작에 파산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에게는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란은 다른 모든 주요 경제권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게 이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생명줄을 쥐고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은 중국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전략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거대한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값싼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구매하는 것에 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는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죠. 마치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싼 가격의 석유를 얻는 것을 넘어 중국은 이를 통해 9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이란이라는 국가, 즉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 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란은 이제 중국의 경제적, 전략적 그물망에 깊숙이 엮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016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면서 양국 간의 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적으로 옳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서방 정부들은 이란 국민의 신뢰를 결코 얻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서방 세계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하메네이가 단순히 손님을 치켜 세우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란이 처한 구조적인 현실, 즉 이란 경제가 이제 중국의 돈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양국 수도 모두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이란에게 중국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공식화하는 25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중국이 이란의 에너지, 금융, 통신, 인프라 부문에 걸쳐 약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이던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종교도시 쿰과 중국의 이유를 잇는 화물철도 회랑이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연동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양국 경제 통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중국과 이란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다른 어떤 나라도 이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지고 반대로 중국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이란은 점점 더 중국의 궤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 로레만큼이나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국과 이란의 협력 분야가 바로 디지털 족쇄로 비유될 수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양국 관계의 진정한 성격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와 GTE는 이란의 통신 인프라 상당 부분을 구축했습니다. 이미 2010년 GTE는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이란의 국영 전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란 정부가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중국이 제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란 전역에 중국의 기술이 깔린 것이죠. 화웨이는 곧 이란 최대의 통신 장비 공급 업체가 되어 이동통신사들에게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란 관리들에게는 컨텐츠 검열 도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란 정부가 자국민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판매를 넘어 중국의 감시 시스템 모델을 이란에 이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기술이 오히려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과 이란의 기술 협력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TND와 하이크비전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AI 기반 얼굴 인식 카메라, 딥패킷 인스펙션, DPI 도구, 그리고 중앙 집중식 트래픽 관리 시스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국가정보 네트워크는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자국민의 접근을 점진적으로 차단하는 국영 인트라넷인데 이는 중국의 만리방화벽을 모델로 삼아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구축된 것입니다. 마치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를 이란에 고스란히 복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의 실질적인 결과는 2026년 1월에 발생한 학살 사태 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란 정권이 학살 현장의 영상이 외부 세계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의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을 단행했을 때 그들은 바로 중국 기업들이 수년간 구축을 도왔던 인프라를 이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고 식별하며 탄압하는 데 사용된 감시 기술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 바로 그 회사들이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자국민의 반발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이란의 석유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시 기술을 제공하는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즉, 이란을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고 유용한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게 종속적인 이란은 곧 유용한 이란이 되는 것이죠.
불안정한 중동에서 이란이라는 핵심 거점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은 이란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마치 충성스러운 부하를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중국은 이란 정권의 존속을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이란 국내의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란의 가치는 에너지와 기술 분야를 넘어 대리전이라는 영역에서도 중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해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그 여파는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홍해를 통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90%나 감소했습니다. 첫 7개월 동안 약 1조 달러 상당의 물품 운송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항해 시간은 거의 2주나 늘어났고 선박 한 척당 연령이는 약 100만 달러나 추가로 발생하여 아시아 유럽 간 해상 운임이 폭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인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홍해 위협에 가장 큰 대응 부담을 진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타격단을 배치하고 수개월에 걸쳐 공중작전을 수행했으며 발사체 하나당 1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에 달하는 정밀 요격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미국의 고가 미사일 요격 재고의 약 4분의 1이 이 홍해 사태로 인해 소진되었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풍선을 막기 위해 값비싼 총알을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적 선박들은 오히려 비교적 적은 방해를 받으며 항해했고 중국은 다국적 보호군의 어떠한 함정도 파견하지 않았으며 후티 반군의 공격을 비난하는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위성회사들이 후티 반군에게 상업 선박 표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대응을 넘어 적극적으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돕고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특별한 음모론 없이도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홍해 해상 운송로를 방어하는 데 1달러를 쓸 때마다 그 1달러는 잠수함 생산, 태평양 기지 건설 혹은 대만 유사 사태 대비 계획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덴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은 곧 서태평양에서 부재한 항공모함 전단이 되는 셈이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은 이란산 무기로 무장하고 이란의 정보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소모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워싱턴이 감당해야 하지만 중국 베이징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전략적 이득을 축적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남이 싸우는 동안 자신은 뒤에서 힘을 비축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중국이 중동 지역의 혼란을 자신들의 대미 전략에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히 석유 공급처나 기술 시장이 아니라 미국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란이 걸프 아랍 국가들 사이에 불러일으키는 불안감을 역이용하여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걸프 국가들에게 불안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중국에게는 이들 국가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마치 한쪽에서는 불을 지피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불을 피해 도망쳐온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듯한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란이라는 그림자를 통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 파트너들을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걸프 왕정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의 공격적인 행보라는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해왔죠. 하지만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협상 추진부터 2019년 아람코 공격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미국의 신뢰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걸프 지역 지도자들은 더 이상 워싱턴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믿었던 친구가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린 것 같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신뢰의 균열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상업적 인내심과 외교적 야망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에 더 많은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는 화웨이 기술을 자국의 핵심 기술 인프라에 깊숙이 통합시켰죠. 중국 기업들은 걸프 전역에 걸쳐 항만, 철도, 5G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중국은 사우디 이란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하는 외교적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중국이 중동의 새로운 파워 브로커로 등극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해 사우디 투자부 장관 칼리드 알팔리흐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가 도래했으며 걸프 국가들과 중국의 협력이 새로운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입지 약화와 중국의 부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패턴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은 걸프 국가들이 파트너십을 다각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다각화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치 묘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입니다. 중국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들, 즉 대만 문제, 반도체 수출 통제, 제재 집행, 그리고 달러 기반 금융 질서의 미래 같은 사안에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복잡한 관계의 실타래를 풀면 결국 하나의 핵심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한 것은 단순히 하메네이 정권의 학살을 응징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워싱턴이 이란 문제를 관리하는 데 매년 낭비하는 시간과 자원이 중국이 태평양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1년의 시간을 더 벌어주는 것과 같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거래가 가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대결인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는 상황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중동 지역의 재편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확고해진 것이죠. 첫째,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중국은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며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 해상 수송로는 분쟁 지역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서쪽으로 이란, 러시아, 그리고 달러 시스템 외부에서 석유를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걸프 국가들을 찾을 것입니다. 만약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중동이 이미 중국의 경제 궤도에 깊이 편입되어 있다면 중국은 미국이 방해할 수 없는 전략적 에너지 비축량을 가지고 대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군사력 배치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홍해 작전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산 무기로 무장한 지역 민병대가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 4분의 1을 소진시켰습니다. 영구적인 위기 관리를 요구하는 중동은 태평양 억지력에 필요한 미국의 함선, 항공기, 탄약을 소모시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 구조가 약화되고 걸프 파트너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중동은 더 적은 군사력으로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세기를 정의할 태평양 전선에 결정적인 전투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연합을 생각해 봅시다. 대만 위기가 닥치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제재, 금융 배제, 기술 차단을 통해 중국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의 효과는 에너지 생산국들이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들이 중국 경제 시스템에 너무 깊이 통합되어 태평양 전쟁 중에도 중국에 대한 석유 판매를 중단하기를 거부한다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전체 제재 체계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볼 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중국이 구축한 지역 질서의 중심 기둥이었으며 에픽 퓨리 작전은 이제 그 기둥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과의 더 큰 경쟁에서 막을 올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중동 건축물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린다면 미국 전략 역량의 가장 큰 소모처를 제거하고 중국이 테헤란을 중심으로 구축한 모든 고객 관계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며 미국이 20년간의 아시아 회기 논의로는 결코 이루지 못했던 신뢰성을 가지고 태평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호한 후속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미 비밀 무기고와 중국이 구축한 감시 국가를 그대로 두는 협상 타결을 거부했습니다. 남은 것은 군사적 압력, 정권의 취약성, 그리고 동맹국의 추진력이 결합된 힘을 사용하여 시작된 일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플레이북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과도기 정부를 인정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결집시키며 정권의 취약성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게 하고 동시에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이 파괴된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위협의 본질은 더 강력한 대응이 단순히 선호되는 것을 넘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이란 문제는 결코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면 중국은 대만 유사 사태에 대비한 말들을 잃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중동은 중국이 의도한 대로 워싱턴이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두 번째 전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공격은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테헤란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한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